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업지 보기로 했나요? 상업지. 예, 172쪽에 보시면 이제 상업지 비선정인데요. 여러분 그 상권이 뭐냐, 뭐 배우지라는 게 뭐냐라는 거 그런 건 이제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바로 넘어가죠. 자, 174쪽으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상업지 입지론이다 그랬는데 이제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이죠. 그래서 크리스탈로도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더 넘겨보세요. 한 장. 177쪽에 가니까 가로 이번에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이 있나요? 레일리도 사람이죠. 이제 그런 거 잘 나온다 그랬죠. 한 장 더 넘겨보니까 가로 3번에 컨버스 있나요? 이제 그거는 3월 과정에 할 거고 아직은 어려울 거예요. 가로 4번에 허프 있나요? 허프? 그거 다 사람이죠, 사람. 아저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 집 아저씨인지 도대체 이놈 아저씨들이. 182쪽에 가시면 건강균배라는 거기 이제 피터라는 사람인데 피터. 뭐 책에 이름이 안 써져 있지만 피터라는 학자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론들은 좀 정리가 되셔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럴 때 이제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상권이 뭐냐 그랬는데 뭐 개요 뭐 잠깐 보고 갑니다. 뭐 시간 되겠네요. 자, 172쪽 보시면 상권의 개념을 그랬는데 자, 상권 또는 배후지란 대상 상가가 흡인할 수 있는 실질적 소비자의 숫자가 존재하는 권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권이에요. 우리 상점에서 어디까지 물건을 팔 수 있느냐 권역 그런 걸 상권 또는 배후지라고 한다. 가로 이번에 자, 배후지의 특성을 했는데 어떤 배후지가 좋은 배후지냐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누구나 뭐 동의하실 텐데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사람이 많으니까 좋겠죠. 지역 면적은 좁아야 되겠어요? 넓어야 되겠어요? 넓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높을수록 유리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좋은 배후지의 조건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로 4번에 상권의 획정 방법 그랬는데 그 밑에 표를 외우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상권의 획정 방법은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점포의 부지가 선정되면 그에 따른 상권을 획정하는 방법으로 업종에 따라서 공간 독점법이나 시장 침투법이나 분산 시장 접근법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공간 독점법은 뭐 간단해요. 독점력이 있는 것들. 그래서 근데 주류 유통업이라든가 술 그런 이제 독점력이 좀 있죠. 옛날에는 이제 주유소도 이제 거리제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처럼 독점력이 있는 것들. 그다음에 시장 침투법은 조금 이따 우리가 많이 할 거예요. 백화점이나 소매점포 같은 것들인데 수학적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좀 이따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산시장 접근법이다 그러면은 보통은 적용 사례 말고 그 응용 보세요. 응용 보면 분산시장 접근법은 상권의 형태는 특정지역에만 공급하는 불연속 상권을 그랬는데 말이 어려운 거가 좀 별거 아니고 그 원목 가구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가로하고 뭐라고요? 원목 가구. 원목 가구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비하는 거예요.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소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목 가구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남양주에도 일부 원목 가구를 선호하는 시장이 있고 내려가면은 강남에도 있고 더 내려가면 분당에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쭉 확장된다고요. 이렇게 분산돼 있다고요. 분산돼. 워낙 수요 계층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런 걸 이제 분산시장 접근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굉장히 그 전문적인 제품을 취급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이름만 아시면 되고 뭐 더 외울 거나 할 건 없어요.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이제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상권 분석에서는 시장 침투법을 사용하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그거 앞으로 거리 제한을 두는 업종이나 면허가 필요한 업종 같은 것들은 지역의 독점력이 형성되므로 공간 독점법이라는 걸 쓰고 어차피 그건 상권이 정해져 있다 그 이야기예요. 독점 공간이. 그 다음에 전문화된 상품으로 특정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심선 분석을 이용하는 분산시장 접근이 적합하다. 그래서 제가 고급 가구라든가 밑에 있네. 고급 가구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그 이번에 상업지 입지론 했는데 여기서부터가 상권에 대한 이야기, 상업지에 대한 이야기죠. 크리스탈리 중심지 이론인데요. 일단 용어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크리스탈러는 용어 가지고 시험을 좀 내기 때문에
요거는 용어하고 결론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빈도가 높은 쪽은 아닌데 용어 자체를 많이 쓰죠. 첫 번째가 이제 중심지라는 용어가 있고, 두 번째가 배후지라는 용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성이라는 용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라는 용어가 있고, 최소 요구치, 그 다음에 재화의 이 도달 범위, 도달 거리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재화의 도달 거리. 그 다음에 이제 중심지의 성립 요건 이런 것도 있겠죠. 중심지의 이 성립 요건이다. 그래서 영어들의 의미를 잘 아시면 되는데 별거 없고, 중심지가 뭐냐? 그러면 어떤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이 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재화나 뭐 예를 들어 봐라. 그럼 우리가 이제 피자라는 거는 물건이죠. 그래서 그런 걸 재화라 그래요. 재화. 상품.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슨 뭐 컨설팅 서비스라든가 마케팅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 가면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이런 건 눈에 잘 안 보여. 그러니까 그런 건 뭐라 그런다고요? 재화요 서비스요? 서비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용역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 우리가 피자라는 재화를 먹고 싶다. 그럼 피자를 공급하는 곳이 어디냐? 이게 동사무소겠어요? 당연히 피자집이겠어요? 그런 걸 중심지라 그래요. 쉽게 말하. 상권이 밀집된 지역이 주로 중심지가 많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지역이다. 그럼 배후지는 뭐냐? 피자집 주변에 있는 지역을 우리가 배후지라고 한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 집 왔다 갔다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주변 지역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요구치하고 재화의 도달 거리를 좀 설명드려야 되겠는데, 자, 이제 제가 피자집을 해요. 그럴 때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로부터 대략 사시는 데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가장 멀리에서 왔던 분이 우리 피자집에서부터 반경 5km가 좀 넘더라. 5km. 그래서 이 정도 5km 정도 되더라. 이걸 재화의 도달거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피자를 사기 위해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피자를 사서 집으로 안 가져갔을까요? 가져갔을까요? 그러니까 피자라는 재화가 어디까지 갔냐 그 이야기인데 3km 갔다고요? 5km 갔다고요? 5km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 최소 요구치는 뭐냐? 우리 피자집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공간적 범위예요. 예컨대 3km라고 치자. 다시 말해서 이 피자집이 먹고 살려면 최소한 매출액이 월 3천은 나와야 돼요. 월 3천은 나와야 되는데 3천 벌려면 3km 안쪽에 고객들은 와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럴 때는 최소한의 필요한 공간을 뭐라 그런다고요? 최소 요구치라고 한다. 자, 그럼 이 피자집 같은 경우는 최소한 3km 정도에만 사람이 와도 일단 망하지는 않고 먹고는 살아요. 뭐 크게는 못 벌지만. 그런데 고객이 3km에서만 오는 거예요? 5km에서도 오는 거예요? 5km. 그러면 매출액이 최소한의 매출액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보다는 더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더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거리가 넓다. 3km보다 5km가 넓어요. 그러면 이 중심지는 장사가 잘 되니까 계속해서 성립 가능하고 장사할 수 있고, 만일 거꾸로 되면 최소 요구치보다 이게 작아지면 예를 들어서 재화의 도달 범위가 1km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매출액이 요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니까 최소한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심지가 생존할 수 있을까요? 망해서 없어질까요? 망해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예가 산속이겠죠. 산속. 산 꼭대기에다가 피자집을 만들었어요. 나는 워낙 산을 좋아한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피자집을 만들어가지고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 꼭대기는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미친 사람 아니면은 피자를 먹으러 산 꼭대기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등산 왔던 사람이나 어쩌다 가겠죠. 그래서 재화의 도달 거리가 꼴랑 1km. 1km 이상은 못 올라가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장사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1km.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어거지로 뭐 이렇게 예를 들어보는 건데 이해를 잘 해주셨어요. 자, 영어 간단하게 확인합니다. 중심지. 서로 다른 재화를 제공하는 상점들이 어떤 입지에서는 밀집하게 되는데, 이런 밀집 지역을 우리가 흔히 중심지라고 한다. 중심지는 중심지의 주역에는 그 주변 지역
그 주변의 배우지에 재원화 용역을 제공하는 것 그랬죠. 그다음에 중심성은 중심지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뭐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거고. 그다음에 디귿번의 배우지죠. 상권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그다음에 우리 일본의 재화의 도달 범위죠. 중심 기능이 주변적에 미치는 최대의 공간 범위를 말한다. 즉 중심지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최대 지역 범위를 말한다. 그래서 가로 안에 소비자가 기꺼이 통행하고자 하는 최대한의 거리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올 수 있는 최대 범위예요.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를 최대 매출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는 최소 매출액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최소 요구치죠. 하나의 중심지가 계속해서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 수 또는 수요 수준을 말한다. 그랬죠. 그럴 때 동그라미 2번에 중심지의 성립 조건이죠.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아래쪽 그림이 잘 나와 있지만 반대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그 그림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5번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보시면 크리스탈의 중심지는 요약이다. 그래서 이제 이 요약이 또 뭐 시험에 조금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뭐 일단 읽어보고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읽어보면 별건 없는데 기업권의 중심지의 기능 또는 상권의 크기에 따라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로 구분되고 이에 따라 수요자와 도달 거리가 파악된다. 어쨌든 이제 고차 저차 이렇게 나뉜다 그 이야기죠. 중심지는. 근데 이번에 고차원 중심지일수록 중심지 간의 거리가 멀고 저차일수록 가깝다. 이번에 고차원 중심지일수록 그 규모가 크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우리 일본의 저차원 중심지, 고차원 중심지로 갈수록 중심지 수는 점점점 적어진다. 피라미드 구조. 위로 갈수록 적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중심지는 피라미드 모양의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음 번 중차원 중심지가 포용하는 저차원 중심지 수는 고차원으로 올라갈수록 그 분포가 줄어든다. 뭐 그 정도를 이해하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런데 뭐 그게 그렇게 뭐 어려운 이야기냐? 이걸 뭐 기억해야 될 정도로 뭐 외울 정도로 어렵냐? 아닙니다. 이 중심지라는 거는 이제 크기에 따라서 고차원 중심지가 있고 저차원 중심지가 있다. 이제 방금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읽어봤죠. 그래서 이게 중심성의 크기에 따라 나누는 건데 원래 크리스탈로는 두 개로 나눴어요. 그런데 저는 설명의 편의상 중차원까지 해서 이제 세 개로 좀 더 세분화해 볼게요. 그래서 제일 큰 거, 중간, 제일 작은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래 이 크리스탈로 중심지 이론은 서비스 입지에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차원 중심지 그러면 배우지가 큰 거예요. 큰 거. 넓은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그래서 백화점 같은 거죠. 요거는 이제 뭐 이게 뭐죠? 마트. 저 앞에 있는 이마트 같은 할인점. 이런 거. 요거는 이제 소매점 구멍가게죠. 뭐. 작은 동네에 있는 것들. 뭐 이 앞에 보면은 뭐 편의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걸 한 글자만 쓰면은 또 동영상 보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좋아요. 요걸 이제 이렇게 소매점포를 가지고 상업적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려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은 규칙이 별로 없어요. 인구가 많은데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구역으로 이해하면 조금 편해요. 행정구역 똑같은 원리인데 고차원 중심지 그러면은 넓은 지역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 특광도. 특광도 뭐 이런 거, 시군구 이런 거 구별하세요? 그 공부가 상당히 돼야 구별이 될 텐데. 시군, 시도지사 뭐 이런 거 구별하시나? 시도지사, 특광도, 시군구의 장 뭐 다 다른데 이야기하는 바가 약간씩 다른데 그죠? 공법은 이제 그런 게 어렵죠. 조문들을 읽을 때 이 새끼가 도대체 어디를 이 행정의 장이 누군지를 몰라요 사실 어른들이. 거기에 아주 오래 걸리죠. 그거 하면 거의 끝난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시군구 뭐 이 정도 보자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리나 동 뭐 이 정도. 그러면 이제 점점 규모가 작은 행정구역이다라는 거 이해가 되죠.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쭉 생각해 보면요. 특별시나 광역시도 같은 거 몇 개 안 되죠, 뭐 이거. 그다음에 서울특별시를 크게 그려가지고 시군 그 이제 서울특별시는 구인데 그려보면은 뭐 좀 많죠. 서울특별시 한 개에 25개 구가 있거든요. 좀 많아요. 그럼 요 구를 또 크게 확대해가지고 이 안에 리나 동을 그려봤더니 어떤 구는 리나 동이 뭐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30개 있다 가정하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점 규모는 작아지죠. 그러니까 고창 중심지는 규모가 커요. 아까 읽어봤지만 이거는 규모가 그러니까 중심지 간의 거리가 이거는 멀어요. 규모가 크니까. 이거는 거리가 멀다고요? 작다고요? 작다. 여기는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죠. 또는 물건도 많은 물건들을 판매하죠. 여기는 단순한 기능을 제공하죠. 여기는 또 숫자가 몇 개 안 되죠. 덩어리가 큰 것들이니까. 이쪽은 숫자가 대단히 많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개의 특별시가 구를 25개 가지고 있다. 너무 많아 이거. 복잡하니까 10개라 그럴게요. 10개 가지고 있다 치자. 그러면 한 개의 구가 리나 동을 20개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하자. 20개. 자, 그러면 한 개의 특별시는 리나 동으로는 몇 개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게 10개니까 20개요, 200개요? 그렇죠. 200개죠. 그래서 200개이다. 그러니까 이쪽은 수가 많고 이쪽은 수가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개, 10개, 1개니까 위로 올라가서 수가 많아진다고요? 적어진다고요? 적어진다. 그럴 때 고차원 중심지 얘가 포함하는 중차원은 10개인데 중차원 중심지 얘가 포함하는 저차원은 20개니까 이렇게 포함하는 것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많이 포함할 수 있다고요? 적게 포함한다고요? 적게. 그게 이제 약간 미음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미음본이 아마 그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렇죠. 미음본만 볼게요. 중차원 중심지가 포함하는 저차원 중심지 수는 20개고 고차원으로 가면은 10개밖에 못 담고 있으니까 올라갈수록 포함하는 분포가 커진다고요? 적어진다고요? 적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177쪽에 레일리 소멸력 법칙인데 이 레일리 소멸력 법칙은 시험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이 크리스탈로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개념 간단하게 보고 이제 바로 설명을 들어가겠는데 동그라미 1번의 해자 소비자에 대해서 상권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상점과 크기에는 비례하고 비례 동그라미 배분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점에 차관하여 두 중심지 사이의 상업지역의 구분을 최초로 시도해서 체계화시킨 이론이 레일리의 법칙이다 그랬어요. 그럴 때 이 레일리 이론은 레일리 이론을 이제 이렇게 불러요. 소매인력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로도 아주 자주 나왔던 부분이고요. 참고로 28회에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한 문제가 나왔죠. 계산 문제가. 그럴 때 소매라는 게 뭐냐? 소매라는 거는 도매, 소매할 때 그 소매예요. 그러니까 장사한다. 장사에도 인력이라는 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던 그 만유인력 법칙 이야기예요. 그래서 끌인자에다가 힘력자입니다. 인력.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장사에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일단 요거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원용했다라는 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 이 만유인력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 우리가 어렸을 때 뭐 과학 시간에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이야기인데 지금은 이제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린 거죠. 그래도 뭐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끌어당기는 힘 이런 건 다 기억나니까. 공식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뭐 가능하면 이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힘은 중력상수 G에다가
두 물체 간의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두 물체의 정확한 표현은 질량이에요. 질량. 과학에서는 질량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조금 각색해서 그냥 무게라 이렇게 몸무게. 예, 그러니까 중력과 속도에 따라 이제 질량은 무게랑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가요. 뭐 일반인들은 무게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A의 무게 곱하기 B의 무게, 즉 무게는 비례한다.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 상권이 이 소매점퍼가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은 아까 만유인력을 용용에 따라 했으니까, 원용에 따라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상권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상권과 고객 간의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그 이야기.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례하고 반비례를 이해하는 건데 보세요.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뭐 수학적 분석 안 해도 알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둘이서 서로 끌어당겨요. 그럴 때 어떨 때 힘이 세겠어요? 덩치가 작을 때요, 덩치가 큰 사람이요. 강호동 같은 친구들은 힘이 장사네요. 초장사잖아요. 지금도 아마 걔는 쌀 한 가마니 그냥 번쩍 들어가지고 막 걸어 다닐걸요? 그 정도 못 들까? 80? 아니에요. 한 160 가까이 들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먹는 것도 20인분 먹잖아. 20인분. 80kg는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들 다 들어요. 제가 볼 때. 그죠? 네. 들어요. 지금 겸허하신 거지, 이분들이. 옛날 시골 어른들은 이렇게 조그만 분들도 지게 다 짊어진단 말이에요. 손으로 못 들어도.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보세요. 이 분자,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자가 커지면 힘은 작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같은 방향의 비례라 그랬죠, 비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덩치나 상권의 크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가 크면 클수록 힘이 약하다고요, 세다고요? 세다. 끌어당긴 힘이. 그런데 아무리 지가 덩치가 커봐라. 아무리 커도 제대로 잡고 당겨야지 이게 힘이 있는 거지. 멀리 있어가지고 막 손가락이 잘 안 닿아. 그럼 당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힘은 없기 마련이에요. 끌어당기는 힘은. 다시 말해 분모가 커지면 힘은 커진다고요, 작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반대죠. 반비례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이다. 요거는 이제 그래비티라고 중력상수라는 건데 9.8. 뭐 옛날에 우리 이런 거 했는데 이제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됐고 이제 어쨌든 이건 상수니까 의미가 없어요. 계산할 때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잊어버려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레일리 모형을 가장 고전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가장 오래된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제 레일리 이야기가 이건데, 근데 자 A와 B 사이의 거리가 뭐 한 10km 된다 치고 여기가 딱 중간 미들이다라고 가정하자. 뭐 한 5km 되겠네, 그죠? 자, 그럴 때 A도 인구가 1만 명인 상권이고 B도 인구가 1만 명인 상권이라면 상권의 크기가 차이가 나요? 똑같아요. 그럼 이 가운데 이제 인구 밀도가 균일하게 사람이 산다 가정했을 때 A하고 B의 상권의 경제가 되는 분기점은 어디냐? 당연히 중간이 돼요. 왜냐? 힘이 똑같으니까 딱 반만 데려간다. 반씩. 이해하셨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런데 A 상권이 이번에는 A 상권의 인구가 1만이 아니고 A 상권이 2만으로 크다라고 가정합니다. 2만이다. 이야기는 A 상권이 이렇게 인구가 많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B 상권의 인구가 1만밖에 안 된다라고 가정하자. 그럼 누가 더 힘이 센 거예요? 상권의 크기가 A가 크니까. B가요? A가요? A가. 그럼 A는 보다 멀리에 있는 고객들까지 다 데려갈 거다 그 이야기죠? 힘이 세니까. B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쪽만 데려갈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 상권의 경계가 되는 분기점은 상권이 큰 A를 기준으로 하면, 큰 A 쪽을 기준으로 하면 가까이요, 멀리요? 멀리. 상권이 작은 B를 기준으로 하면 가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레일리가 한 이야기예요. 우리 책은 조금 더 나갔어, 사실은. 컨버스 이야기가 약간 섞여 있는데, 정확하게 레일리는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요걸 개량한 게 그의 친구 컨버스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리가 도대체 이게 더 뭘 때문에 이쪽보다 얼마나 먼데 계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던 게 컨버스예요. 그랬더니 여기는 1이라면 여기는 루트 2다. 1.414다 그 이야기인데 약 40% 멀다 그 이야기인데 이 루트 2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루트 2를 외워서 아무 쓸데가 없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그 원리를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 원리는 3월달에 한다 그랬으니까 식을 먼저 유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식으로 간단한 식을 제가 드릴 테니까 책처럼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177쪽 한번 보세요. 177쪽. 이번에 레일리 소멸력 법칙은 중력 모형 링원 상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모형 거자. 중력 모형 일단 동그라미. 그러면서 A도시와 B도시 간의 크기가 똑같다면 두 대간의 상권의 경계는 중간 지점이 될 것이고 A도시가 B보다 크다면 두 배 크다면 루트 2대 1 정도 된다. 그러니까 A에서 멀다 그 이야기예요. 일단. 그 다음에 따라서 x 이퀄 루트 2y가 되어 상권의 경계가 되는 분기점은 B도시보다 A도시 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1.4배 정도 멀다. 이제 그렇게 일단 그 정도 보시고요. 자, 넘어가셔서 동그라미 5번에 레일리 법칙을 정리하면 두 개 도시의 상거리 흡인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는 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시험에서 자주 써먹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입니다. 그다음에 참고에 레일리 소멸력 법칙이라고 이제 있는데 참고 보시면 여기 보니까 소멸력 법칙이란 자연과학의 중력 법칙을 이용한 상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모형으로 이 중력 법칙이라는 게 다른 말로 만율력 법칙이에요. 레일리가 일찍이 주장한 상권 분석 모형이다. 즉 소비자들이 상점을 이용할 확률은 상점의 유인력에 따르고 이러한 유인력은 이 끌 유자 끌 인자니까 이것도 그냥 인력입니다. 줄이면 인력. 유인력은 유자가 있으나 마나 똑같아요. 상점의 규모가 클수록 커지고 거리가 멀수록 작아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A 도시하고 B 도시 사이에 작은 마을 C가 있다 가정할 경우 C 마을에 살고 있는 소비자들의 A하고 B 도시에서의 구매 지향 비율은 A하고 B 도시의 인구에는 비례하고 A하고 B 도시까지 거리의 제곱에는 비례요, 반비례요? 반비례랬죠. 그래서 이번에 산식 보니까 몹술놈 공식이고 그 밑에 풀어놓은 거 보니까 몹술놈 식이죠. 이해하셨죠? 이 문제가 이제 레일리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이렇게 안 풀어요. 저는 이제 저번에 약속을 드렸지만 이 공식 하나 가지고 싹 다 해결할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허프부터 해가지고 뭐 싹 다 컨버스도 이제 이걸로부터 제가 간단한 식을 유도해 보여드릴 거예요. 뭐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유도를 따라오려면 이제 조금 공부가 돼야 되니까 지금 막 유도하고 있으면은 좋아하겠어요. 집에 가버리지. 뭐야, 씨,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문제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얘가 이제 너무 어려운 거에서 조금 기분이 그런데 한번 같이 풀어보자. 인구 7만 A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B도시는 인구가 몇 만이에요? 42만. 그럴 때 이제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A도시가 있고, B도시가 있고, 자, C도시가 여기 중간에 있죠, 그죠? 요거를요. 제가 보기 좋게 이렇게 고무줄로 묶었다 생각하고 쭉 끌어 당길게요. 이해하셨어요? 한번 중간에 고무줄로 묶여있다 생각하자고. 그러면 이제 보기 좋게 이제 이러면 이제 그림 계산하기도 좀 편하니까 C도시가 있다 치자. 여기는 인구가 얼마냐? 7만. 여기는 인구가 얼마냐? 42만. 여기는 거리가 몇 킬로냐? 10킬로. 여기는 몇 킬로예요? 20킬로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조그만 도시니까 뭐 얼마 안 되겠죠. 뭐 5천 명이라 치고. 얘네는 상점이 없으니까 A나 B로 가야 되겠죠. 그럴 때 이 A 도시가 A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 것이고 그걸 저는 힘 A라고 표시할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첨자 A를 붙였다는 이야기는 A가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지금부터는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런 방식으로 표시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B가 끌어당기는 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표시할까요? 힘? 그렇죠. 힘 B죠. 자, 그럴 때 저는 이것만 쓴다 그랬으니까 이것만 쓸게요. 그러면은 분자 비례하는 게 뭐냐 그러면 상권의 크기죠.
몸무게 대신 크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의 크기가 얼마냐? 그러면 7만. 분모는 거리의 제곱이니까 10의 제곱. 이해하셨나요? 네? 네, 좋아요. 여기는 크기가 얼마냐? 42만. 거리의 제곱 얼마냐? 20의 제곱. 그런 이야기죠. 계산은 저 혼자 할게요. 제가 만나 좀 봐주세요. 요거는 10의 제곱이니까 100분의 7. 요거는 20의 제곱이니까 400분의 42. 여러분 계산기로 계산해가지고 비율만 계산하면 되긴 돼요. 그런데 저는 계산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를 통분할게. 약분하려고.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곱하나 뭐 나누나 사칙 연산에 의해서 똑같죠? 그래서 4를 곱하겠다. 4. 그러면 여기는 분모가 400이 되고 분자는 7 곱하기 4다 그 이야기죠? 네. 양쪽에 4는 힘만 표기하면 되니까 약분해도 되겠죠? 네. 요거 혹시 7의 배수나 4의 배수나 되나 볼게요. 약분하려고. 그랬더니 7, 6, 42네? 그러면 이제 계산기 없어도 계산되네. 약분해버리면 여기는 얼마? 4. 여기는 얼마? 6. 그러니까 40%는 저쪽으로 가고 60%는 저쪽으로 가고. 답이 혹시 그런 거 보세요. 맞아요? 이게 훨씬 쉬워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복잡한 구매지향비율 공식을 안 쓰겠다 그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계산을 잘하라는 게 아니야. 이거는 레일리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가. 대부분은 암산으로 풀려요. 암산으로 그 자리에 계산이 된다니까. 근데 가장 어려운 문제를 예를 넣어서 조금 우울하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 그렇다 치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만유인력 공식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만유인력 공식만 하나 잘 외우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3월달에 한다 그랬으니까 놔두시고 조금만 기다리시고, 가로 4번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그 밑에 보니까 사례 해결 보니까 별로 안 하고 싶잖아요. 루트가 있고 막 그러잖아 지금 보니까. 이렇게 풀라 그러면 공식을 외우게 하면 되긴 돼요. 이렇게 풀라 그러면 젊은 분들은 풀죠. 어른들은 집에 가버리죠. 그러니까 제가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린다고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왜 지금 안 알려주세요? 지금은 식을 유도하면 안 돼. 식을 유도하면 1월 달에는 체해요. 체해. 집에 가버려. 가로 4번의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레일러 컨버스 소밀력 이론은 단지 두 지역 간의 상호작용만을 설명하지만 허프의 모형은 셋 이상의 지역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 가능하도록 수정보완한 것이다. 개별 점포의 고객 흡인력은 점포의 매장 규모에는 비례하고 시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레일리 법칙을 수정하여 상권의 매력도를 도시 인구 규모 대신 상가 매장 면적 규모로 삼았고 줘가지고 시간 거리를 도입하겠다 그랬는데 그 뒤에 가니까 뭐 공식이 기분 나쁘죠? X 그런 건 그냥 X 해도 돼요. 안 볼 거니까. 그렇게 공식 넣어가지고 풀려고 그러면 이제 누가 풀겠어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놔두시고 그것도 이걸로 풀 거다. 왜냐하면 같은 식으로 다들 유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일리를 방금 읽어보셨지만 개량한 게 허프입니다. 허프인데 여러분들 허프의 모형은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중력 모형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확률 모형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소매 지역 이론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허프의 중심지 이론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부른 게 이름이 4가지예요. 그래서 이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저는 주로 시험에서 써먹는 이름만 쓸게요. 확률 모형이라는 거 하고 중력 모형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허프 그러면 대략 2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도 이름에 중력이라는 말이 있네요. 중력 뭐 같은 이야기인데 얘랑 그런 걸로 봐서는 허프도 중력 이론, 만유인력 이론하고 전혀 별개의 이론이라고요. 똑같은 이야기라고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걸. 그런데 이 공식은 알고 계시니까 이제 뭐 다시 쓸 일은 아니고. 그런데 허프는 어떻게 봤느냐? 아까 레일리가 상권의 크기 주로 인구수를 가지고 이 덩치를 삼았다면 얘는 매장 면적으로 삼아요.
매장 면적. 그래서 야, 저 이마트가 매장 면적이 연면적 얼마냐? 그랬더니 2,600제곱미터이더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매장 면적에는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은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기 시간거리의 제곱이 반비례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아주 정확한 표현인데, 보통은 이렇게 많이 써요. 거리에 찰, 개수, 승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 마찰 개수는 보통 2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거의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2가 아닌 게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면은 지금 이거하고 레일리하고 차이가 뭐냐? 여기는 똑같이 거리의 제곱을 주로 쓴다며. 그러면 여기는 상권의 크기 대신 매장 면적을 쓴 거 외에는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해하셨나요?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 차이가 뭐냐 하면, 요거는 주로 시골에서 많이 써요. 시골. 시골 같은 경우는 도시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주변 도시가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죠. 그러니까 상권의 중심지가 몇 개 없는 것이고, 보통 2개죠. 요건 도시에서 많이 써요. 도시. 도시는 이 할인점 같은 매장이 우리 서울시 안에 할인점이 한 개밖에 없겠어요? 여러 개 있겠어요? 우리 남양주 동네만 해도 많잖아요. 그래서 C, D, 여러분 남양주가 지금 여기 평내 쪽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저 진접이나 뭐 이런 데까지 다 남양주니까 그러면 할인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홈플러스, 뭐 롯데마트, 이마트 난리야. 제가 볼 때 거의 한 10개 돼요. 제가 잘못 봤나? 그렇게 안 될까요? 될 것 같은데. 그제 누구 만나러 진접 쪽에 잠깐 정식도 갔다 왔거든요. 거기 보니까 뭐 홈플러스 어마어마하게 큰 거 있더고 막 가다 보니까. 네? 뭐 그렇게 큰 거는 전국에도 몇 개 안 되는데. 아무튼 제가 너무 엄살 떨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점포가 여러 개다. 여러 개. 그러니까 여기는 딱 2개밖에 없을 때 어디로 갈 거냐 그런 문제고, 여기는 여러 개다. 여러 개. 그럴 때 야, 우리 점포로 올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거는 얘랑 같겠어요? 약간 더 복잡하겠어요? 왜 복잡하냐면 보세요. 이게 매장 면적이 크다. 그러면 당연히 비례해서 많이 오겠죠. 왜냐하면 물건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 조금 작은 점포가 있더라도 이놈이 세일을 해버리네. 세일을. 그래가지고 세일한다고 전단지를 온 아파트에 돌려가지고 계란 한 판에 1,500원. 그럼 아줌마들이 안 가겠어요? 가겠어요? 다 가지. 이거 한 6,000원 하는 거를 그렇게 싸게 주면. 이해하셨어요? 근데 왜 여러분은 계란을 안 삶아 오세요? 많이들 삶아 오는데, 계란.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 좋아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학원에서는 계란을 한 번도 안 삶아 온 것 같은데. 어쨌든 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계란은 됐고 이제 여러분 힘들 것 같아서 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다른 점포들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올 확률이 작아지겠죠. 그거를 이 허프란 학자는 시간거리 또는 마찰 개수로 이야기한 거예요. 보세요. 원래 여기가 거리가 10km인데 똑같은 10km예요. 항상. 왜? 우리 도시에서 거리가 일정하니까 안 변하니까. 그런데 평소에는 잘 가 사람들이. 그런데 뒤에서 다른 점포가 세일을 강력하게 해요. 그러면 A 점포로 갈 때 기분이 좋겠어요? 자꾸 다른 아줌마들이 계란 사는 거 생각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찰이 없다고 있다고요. 그래서 마찰이 커지죠. 그러면은 A 쪽으로 들어간다 그 이야기예요. 에? 그러니까 레일리 모형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모형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마찰 개수를 뭐 3을 준 적도 없고 4를 준 적도 없고 지금까지 쭉 2. 그러니까 그냥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계산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전혀 없어요. 풀어볼게요. 네. 거기 사례 해결 보자고. 사례 해결.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 사례 연습 보니까 180쪽. 허브협 확률을 계산을 했는데 허브협 모형을 해가지고 X지역의 주민이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과 할인점 A의 월 추정 매출액 그랬는데 매출액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확률만 구하자고요. X지역의 현재 주민이 14,000명이다 그랬고
1인당 할인점 소비액이 35만 원. 그다음에 이제 공간 마찰 개수가 2. 마찰 개수 줬죠. X지역의 주민은 모두 구매자이고 A, B, C 할인점에서 구매한다 가정한다 그랬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 걸렸다 진짜. 짜증날라 그러네. 좋아요. 눈치챘나? X라는 동네가 여기 있고 X지역. 여기 이제 A 점포가 있고 보세요. B 점포가 있고 C 점포가 있고 아니 보자고 이제 다 됐어 뭐. 여기 점포 면적이 얼마예요? 여기 A가 불러주세요. 500. 그다음에 거리가 얼마죠? 5km. 자 B 점포가 얼마예요? 300. 몇 킬로요? 10km. C 점포가 얼마예요? 이건 너무 복잡하다. 내가 만들게요 문제. 그냥 문제 만들어서 드릴게요. 소비자 거주지가 있고, 자, 여기가 A 점포이고, A 점포, 여기가 B 점포이다라고 가정합니다. 여기는 점포 면적이 250평이고, 거리가 5km예요. 여기는 점포 면적이 1000평이고요. 거리가 10km이다라고 가정하자. 그럴 때 이 소비자가 A 점포로 갈 확률을 구해봐라라고 했다 치자. 이해하셨어요? 실제로 기출문제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250평으로 준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럴 때 여기 A가 이 소비자를 끌고 가는 힘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그걸 힘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B가 끌고 가는 힘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힘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힘은 아까 뭐라 그랬느냐? 매장의 면적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반비례. 그럼 매장 면적이 얼마냐? 250. 거리의 제곱이 얼마냐? 5의 제곱. 좋아요. 요것도 자, 매장 면적이 얼마냐? 1000. 거리의 제곱이 얼마냐? 10의 제곱. 자, 그럼 이건 5, 25로 약분하면 얼마가 되느냐? 10. 10인가요? 100인가요? 10이죠? 요거는 10의 제곱이 100이죠? 그래서 약분하면 얼마가 되느냐? 10. 그 양쪽 힘이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이제 허프의 모형이 딱 하나 차이가 있는 게 이건데, 그럼 확률은 뭐냐? 확률. 이 확률이라는 거는 전체 힘이 얼마냐 그러면은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힘 20이죠. 이해하셨어요? 이 중에 A가 끌고 가는 힘이 얼마냐? 이게 확률이에요. 전체 힘 중에 내가 끌고 가는 힘. 오케이?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당연히 절반 50%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오케이? 이렇게 구하는 거다. 이렇게 구하니까 요거 아까 이거 풀던 거하고 이거 풀던 거하고 달라요? 모형이 똑같아요. 똑같고 마지막 정리만 조금 다르게 하잖아요. 확률만 계산하잖아요. 이렇게 푸는 게 쉽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거는 왜 하다가 안 했냐면 보니까 암산으로 계산이 안 될 것 같아. 특히 15의 제곱이 암산이 되겠냐. 되긴 될 것 같다. 약분하면. 그래서 이제 하다가 놔뒀어요. 이따 쉬는 시간에 질문 있으면 오세요. 계산기 두드려서 같이 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시니까 181쪽이죠. 181쪽. 협회 이론 가운데 주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그랬는데, 동그라미 2번, 이제 이런 것도 시험이 좀 나왔다 그랬죠. 소비자 행태, 행동. 동그라미 1번은 아직은 너무 어려운데, 이거는 공부 좀 많이 됐을 때 하기로 하고. 동그라미 2번에 허프는 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으로서의 소비자이기 때문에 대도시 내부의 구매 중심점은 소비자의 기호 또는 소득 정도 또는 교통 편의 관계 또는 소비자의 행태가 다른 말로 행동이에요. 행동 그런 것들을 고려하여 선택된 상품을 판매하여야 상권이 형성된다는 경험적 확률 이론이 허프의 중심지 이론이다. 벌써 이름 2개 나왔어요. 허프의 이론을 확률 이론이라 그러기도 하고 허프의 중심지 이론이라 그러기도 하네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구매 중심점이 여러 곳 존재하는 대도시에서 소비자들이 특정 상점으로 구매하러 갈 행동을 확률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이 확률 모형으로
한 지역의 각 상점의 시장 점유율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점포로 올 확률이 얼마냐 그런 걸 계산했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4번에 자, 허프는 어떤 지점에 입지하고 있는 소비자가 특정 지역의 점포로 갈 확률을 소비자 행선지의 거리, 그 다음에 경쟁하고 있는 점포의 숫자, 그 다음에 점포들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가정하였다. 이제 어떻게 결정될까요? 자, 일단 소비자하고 점포까지의 거리가 멀어야 많이 갈까요? 가까워야 많이 갈까요? 그 이야기고, 경쟁하고 있는 점포들이 주변에 많아야 우리 점포에 올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되겠. 경쟁 점포가 없어야 우리한테 많이 오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점포의 크기가 작을수록 많이 올까요? 커야 될까요? 커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준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요것도 시험에 나왔죠. 네, 기억.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가 누구나 마찬가지죠. 멀리 가는 거 싫어하겠죠. 그래서 가까운 곳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적당거리 고차원 중심지가 있다면 인근의 저차원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있다. 왜냐? 대급방 고차원 계층일수록 수송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명드렸던 거죠. 예컨대 여기 이제 우리 집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뭐 물건 하나 살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나간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제가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여기 구멍가게가 하나 있어요. 이제 차를 가져갈 건데,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구멍가게를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죠. 일반적인데 여기다 차 세웠다가는 딱지도 뗄 수 있고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에 백화점이 있다면 차 대기도 편하고 배달도 해주니까 꼭 가까운 데 들어간다고요? 지나갈 수도 있다고요. 지나갈 수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니은번 이야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다.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 백화점이 있다면 인근의 구멍가게는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 이유는 수송 가능성, 주차하기도 편하고 배달도 해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괄호번에 이제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는 거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CST라는 게 이제 영어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 커스터머. S가 스파팅 이렇게 돼 있나요? 테크닉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고객들을 점을 찍는 기법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네? 번역하면 딱 그렇게 나오는데 보세요. 요거는 개념만 알면 돼. 개념. 시험에서는 뭐 딱 단 한 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비중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용어는 알아야 돼요. 용어. 왜냐하면 저희가 모의고사는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때도 틀리면 기분 나쁘니까. 홍삼 가게가 있다. 홍삼 판매하는 가게 있잖아요. 홍삼 판매하는 집은 객단가가 소비자가 구매하는 단가가 쌀까요? 비쌀까요? 보통 뭐 개당 한 30, 40 이렇게 하니까 비싸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걸 파는 상점은 고객들이 아주 숫자가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객 카드 같은 고객 관련 정보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건강식품 판매자들은 고객 카드를 거의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뭐 인적사항 간단하게 적어 주실래요? 자, 그러면은 뭐 이거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서 막 자꾸 적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시식용 제품 같은 걸 몽땅 준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제 우리는 공짜 먹으려면 또 써줘야 되니까 보통 써주고. 그럼 이제 고객 카드를 이제 한 300장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점포를 지도에다 위치하고 반경 1km, 2km, 3km, 4km 이렇게 쭉 동심원을 그려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고객들 스팟 점을 찍어봐요. 이해하셨나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고객들이 있더라. 막 주소지에다 점을 찍으니까 요즘은 이제 PC가 알아서 자동으로 해요. PC가 이제 주소 딱 놔두면 PC가 다다다닥 점을 찍어버립니다. 이제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냐 하면 우리 고객들이 대략 매출액의 한 70% 정도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반경 몇 킬로 안에 있느냐 알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네, 그런 걸 보통 1차 상권이라 그래요. 나머지 20%가 2차 상권, 마지막 10%가 3차 상권인데 그럴 때 봤더니 1kg, 2kg, 3kg 안에 다 들어오더라. 그러면 제가 광고할 때 무리하게 10kg까지 광고를 해가지고 광고비를 무지무지하게 써야 될까요? 그냥 3kg만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판매 촉진 전략을 수립할 때 유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들의 노선을 알 수가 있어요. 노선. 그려보면 시각적으로.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동그랗게 균일하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을까? 봤더니
지하철 노선이야 보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럼 광고를 주로 어디다 해야 되겠어요? 이런 데 해야 되겠어요? 지하철 노선 근처에다 집중해야 되겠어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다. 내일 박진 선생님 오시면은 이걸 좀 알려드리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 수강생분들의 거주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면, 광고 범위를 알 수 없다고 했다고요? 진짜 이게 이런 걸 써먹는 학원들이 없잖아. 있어요. 저는 써먹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써먹어도 잘 안 되긴 하대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자. 자, 의만 봅니다. 의. 이 기억법원의 이제 소유자분포 기법은 애플범 교수가 제안한 상검성 모형으로 이름이 예쁘죠. 애플범. 점포와 특성이 비슷한 유사 점포를 선정하여 그 점포의 상권 범위를 추정한 결과를 자사 점포, 신규 점포나 현재 운행 중인 상업시설의 상권 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실무적 기법으로 고객 출발지 조사 기법이라 한다. 출발지가 자기 집이니까. 이번에 CS 기법에 의한 상권 규모의 측정은 CS 지도의 기법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즉 상업시를 방문한 고객을 샘플링 해가지고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주소를 분포 도면에 나타냄으로써 상권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일정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의 거주지를 지도상에 표시한 후에 일정 점포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동심원 1km, 2km, 3km 동심원을 그림으로써 일정 점포의 상권 규모를 시각적으로 알 수 없다고 있다고요? 있다. 딱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뒤에 그런 거 외울 필요 전혀 없고요. 그 정도.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가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 있긴 있죠. 디귿번에 광고나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 유익하게 쓸 수 없다고 있다고요? 있다. 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기업번에 상권의 규모를 알 수 있고, 민문의 고객들의 특성. 우리 고객들은 이제 주로 어떤 거주 특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82쪽에 공간균배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상권 다 끝내고 오시려고 했더니 쉽지 않네요.